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2015년 7월 6일) 이강윤의 오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강윤의 오늘 진행을 맡은 이기호입니다. 익숙하고 깨끗한 목소리를 기대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강윤 앵커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빈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강윤 앵커의 쾌유를 기원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면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승조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시도하죠. 예. 국회법 개정안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제의되긴 하는데 표결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청은 공동 운명체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면서 국회법 표결 불참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 거부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국회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표결 불참 당론을 거두지 않자 야당은 한층 압박 수위를 높인 모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했으면 다시 표결해서 그 결과를 보면 되는데 표결 불참으로 법안을 폐기시키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새누리당이 표결 불참 방침으로 국회법 자동 폐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크라우드 펀딩법 등 민생 법안들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일부 강성파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국회법 표결에 불참하면 민생법안 처리에도 협조해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민생국회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원내 지도부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전국이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7월 임시국회의 추경 예산 심의 등을 놓고 진통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련된 기사들이 속보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측에서는 정두원 의원만 표결에 참석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가 이어지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맞물려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죠.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십니까? 예,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거취 관련 표명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법 협상 과정과 함께 동료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끈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폐기 수준을 밟게 되면서 유 원내대표의 정치적 책임론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해온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오늘을 자진 사퇴 시한으로 못 박아왔습니다. 반면에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해온 비박계 의원들도 집단 움직임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당내 계파 갈등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친박과 비박계 의원들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권의 내홍 사태,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연수 중 버스 사고로 숨진 공무원 등 우리 국민 10명의 시신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경북 소속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장례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 원장의 투신 배경과 관련해서 버스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 시신 보관과 운구 등에서 중국이 상당한 협조 지원을 했다면서 중국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의 갈등을 투신 배경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16명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현지 사고 수습팀은 의료진이 퇴원시키는 부상자부터 조속히 귀국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 처음 인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결정을 하면서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등재 결정문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강제노역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일본의 전쟁 당시에 강제노역을 연구하는 전문가인 윌리엄 언더우드 박사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강제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수십 년 동안 법적 소송과 각종 시위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과정에서 성공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민디 코틀러 소장도 조선인 강제노역을 반영한 것은 한국 정부의 중대한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외무성의 시각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자국 산업혁명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에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토군이 주 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해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동원이 돼서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영어의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한국은 강제노역으로 해석을 한 반면에 일본은 일업한 번역문에서 수동형으로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강제성을 흐렸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서 한일 간 청구권의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는 사토 대사의 발언을 한일 간 청구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협상안에 대해서 그리스 국민들이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졌네요. 예. 그리스 국민투표 최종 집계 결과 채권단 구제금융협상안의 반대표가 61.3%를 차지했습니다. 38.7%를 차지한 찬성을 22.6%포인트나 앞지른 상황이고요. 반대가 클수록 채권단의 더 큰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는 치프라스 총리의 설득이 막판 반대 여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광장에 모여서 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긴축한 반대 주민들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네요. 예.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반대는 결국 불안정이 높아지는 결과를 부를 것이 뻔한데
그리스 국민들이 왜 채권단에 반대표를 던진 거죠? 예. 유로존 탈퇴, 그러니까 그렉시트는 없고, 네, 유로존 탈퇴를 강요받는다면은 유럽 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호소한 치프라스 총리의 설득이 먹혀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채권단의 긴축안으로 고통받는 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한 게 이번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2010년과 지난해 상황을 비교를 해보자면 재정은 나아졌지만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80% 수준으로 급감했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74%로 143%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이나 늘어서 25.7%로 치솟았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5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빈곤 인구가 급증했고 평균 연금이 45% 삭감됐습니다.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는 20, 30대, 긴축안으로 앞으로 더 고통을 받을 고령층의 적극적인 투표가 이번 결과를 이끌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국내 소식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메르스 소식을 살펴볼게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죠? 예.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달 말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했던 50대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 신병 치료를 위해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가 지난 2일부터 고열 등 의심 증상이 생겨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경우 지난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을 때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옮았는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는 모두 91명이 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국내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모두 186명이 됐고 이 가운데 3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25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12명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퇴원자도 계속 늘어서 새로 5명이 완치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16명이 메르스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격리 대상자도 큰 폭으로 줄어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982명이 격리 중이고요. 지금까지 격리됐다 해제된 사람은 15,000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기소됐다가 재판에 계류 중인 운항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준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 관리자들을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33명을 지난달 24일자로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들인데요. 33명 가운데 30명은 1심에서 무죄와 벌금 등 금고 미만의 형을 받았지만 3명은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논란이 일자 집행유예 형을 받은 3명을 대기 발령하고 앞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운조합이 허위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운항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자 운항 관리자들의 소속을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옮기도록 해운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또 해군 비리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방위사업 비리로 꼽히는 해군 해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이 소해함 납품 평가서까지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소식이네요. 예. 최신 해상구조함의 어처구니 없게도 물고기 떼를 찾는 어선용 어군 탐지기를 장착한 것으로 드러난 통영함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먼 함정이 되고만 통영함. 지난해 세월호 침몰 당시에 이미 건조를 마친 뒤였지만은 사고 해역에 투입되지 못하고 무용지물 신세였죠. 도입 당시에 함정 성능을 평가하는 전력 분석 시험단장으로 근무하던 전 해군 소장 56살 임모 씨가 평가서를 조작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적이 설치한 기뢰를 찾는 소해함에도 이런 부실 장비가 납품이 됐고 여기에도 임 씨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소해함에 들어갈 음파 탐지기 시험 평가서까지 허위로 작성을 해서 장비 납품업체 해켄코사에 특혜를 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당시 개발 중이어서 완제품도 없던 핵행코사의 장비에 대해서 시험 평가가 이루어져 성능 기준을 100% 충족한 것처럼 평가서를 꾸몄습니다. 검찰은 임 씨와 공무원 혐의로 현역 해군대령 53살 황모 씨도 함께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도탄 고속함 수주편의 대가로 STX그룹에서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옥군 전 해군참모총장도 추가 혐의가 드러났고요. 통용함 탑재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해군 고위층 출신 인사들의 비리 혐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합수단은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 알아보죠. 예,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웠습니다. 강한 햇볕에 서울 30도, 춘천은 31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비는 내일 새벽 남해안에, 내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목요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날씨의 가장 큰 변수는 태풍이죠? 그렇습니다. 9호 태풍 찬홈은 중국으로 비껴갈 것으로 보이지만은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만큼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중부지방은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낮 동안 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영서와 경북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 쏟아지는 곳 있겠고 제주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중부는 30도 안팎까지의 무더위가, 남부지방은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29도, 대구 27도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많이 넘어갔네요.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잠시만요.
먼저 이강윤 평론가님이 건강상 이제 안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힘들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거듭 우리 이강윤 선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크로렐라님께서요. 무리하시더니 아이고 강윤쌤은 혼자만의 몸이 아닌 조합원의 몸이니 조심해달라고 일주일 잘 쉬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가경님께서 사실 이것보다 많이 앞서서 민생 법안 61개 61개 야당 협조 지키기로 이렇게 했는데 야당은 국회 참여하지 말고 민심과 함께 이중대 소리를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지금부터 나서라. 실패해도 이중대다라는 내용들을 적어주셨고요. 그래도 속으로 한 번씩 봐주시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가경님께서 이제 계속 사실은 투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제2 투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올려주셨는데 이미 이제 결과가 좀 전에 나왔죠. 미니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로즈님께서 이광윤 쌤의 쾌유를 빌어주셨습니다. 또 변현주 사랑해님께서도요. 그렇게 해주셨고 러브2님 이교 PD님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PD는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PD식이나 저는 그냥 기자입니다. 그리고요. 여민 여원맘님 안 그래도 걱정되던데 편히 푹 쉬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까칠한 이주부님께서도 푹 쉬고 완전히 나으시라고 인사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청라에서님께서 와주셨네요. 이교 기자님 이번 주 감사히 듣겠습니다. 이강윤 선생님 빨리 건강 되찾으세요 해주셨고요. 블루벨벳님 네, 와주셨네요. 반갑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고요. 일주일 동안 잘 듣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강윤쌤 푹 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꼭 돌아오세요 해주셨고요. 버럭영석투님 부디 몸 잘 추스리시고 다음 주에는 행복한 목소리 나와주세요. 이 목소리가 참 좋으시던데 제가 목소리에 약간 기가 죽습니다. 이강윤쌤의 목소리에. 내가 좋아님 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열정할게요 해주셨고요. 내가 좋아님께서 승조아나님께도 정승조 아나운서님께도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로니님 또 하셨네요. 이교 기자님 일주일 동안 수고해주세요. 강윤쌤 맘 놓고 건강 회복하시고요. 해주셨고 문광님께서 이 글에 편안한 휴일 잘 보내세요라고 로니님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로니님은 다른 곳에 살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지금이 휴일이시면 문광님께서 출첵해 주셨고요. 쿠루루님께서 이교 기자님 또 뵈서 반갑습니다. 자주 뵈어요. 제가 조간 브리핑을 지난주까지 2주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러브투님께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여당 핑계는 이제 그만.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천안함 때도 부정선거 때도 세월호 사고 때도 그럼 야당의 존재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의회 민주주의의 책임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이거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을 일당 여부를 떠나서 과반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상대 당에게 허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결과, 지금 이런 우리의 한계들은 그 상황에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투표가 진행이 된 거고 그 투표의 결과를 또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또 민주 시민의 자세겠죠. 근데 이제 이 투표가 과연 정당하게 진행됐느냐, 이 룰의 문제는 없었는지, 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둘러본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소야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있는 상황에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의회 내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외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당 핑계가 아니라 이게
한계죠. 1111님, 에휴, 해주셨고요. 이가경님, 야당 의원들 40분 후 절대 반대, 뒤돌아서 광화문으로 해주셨는데, 네. 네, 뭐, 그러지 않아도 폐기됐습니다. 폐기가 아니라 연기가 된 거죠. 조금 이따 이 부분 조금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새뚱이 아빠님께서 출첵해 주셨고요. 이재향님 출첵합니다. 이강님쌤 눈이 악화됐나 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하늘도화진님 출첵합니다. 강윤쌤은 어디로? 내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내일도 아마 이 텁텁한 제 목소리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간 네, 휴가를 받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이강윤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로렐라님께서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주셨고요. 이가경님께서 계속 글을 올려주셨고 인생탐방님께서 출첵합니다. 이교 기자님 수고 많습니다 해주셨고요. 봉호점님 굳이 일주일로 못 박지 말고 충분히 쉬면서 완전 회복하신 다음에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못 기다립니다. 이거는 제 프로가 아니잖아요. 이거 어차피 이강윤 선배님의 그 스타일과 포맷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워낙에 이제 잘 진행을 해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뭐 제가 오래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다신님께서요, 이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후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리베로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거 뭐. 땜빵 전문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블루버드 66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빨리 회복하세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오동팔님 유승민 찍어내기 전국에서 박근혜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 노년층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똘똘 뭉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이들의 결집이 무섭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그때부터 벌써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예, 정상이었던 기간이 참 짧았던 네, 현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기고 싶다님, 이기호 기자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갑자기 이 기자님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제 닉네임을 줄여서 이 기자님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러시구나. 네, 저도 이 기자였어요. 이름이 이기호여가지고 또 어릴 때 친구들이 네. 그 이름 뒤에 자자 붙여서 괜히 마지막 자자로 바꿔서 이렇게 촌스럽게 불렀던 이제 이 기자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1234님 야당을 적게 뽑아놓고 징징대지 맙시다. 탄자니아님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안 바쁜 벌꿀님 욕하기 전에 과반 의석은 만들어주고 욕해봤으면 좋겠네요. 반가이는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핑공님께서요. 짐 들어왔어요. 누구? 게시판 읽어봐야겠네요. 예, 핑공님 이기호 기자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9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예, 지금 거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국회법 재의결 결국 무산됐습니다. 19대 국회 종료 시 자동 폐기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6일 오늘 본회의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제의를 시도했죠. 하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고요.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적 수미달로 제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총 198석, 새누리당이 160석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30석이거든요.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총 298석인데 298석인데 이 가운데 128명만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다 참여를 못했죠.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댓글에서도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든지 과반은 허용하지 않아야지 이제 정치가 작동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합종 연행을 하든지, 또 다른 당, 3당, 4당과 힘을 합치든지,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적인 기법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또 이제 한쪽의 주장이 강하게 수렴되는 그런 과정들을 막을 수 있는 이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과반을 허용을 해버리면 이거 일당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여당은 국회법 선진화와 관련해서 야당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들을 또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선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국회 때 18대? 18대였나요? 지금이 19대죠? 18대였나요? 그때는 정말 국회 안에서 저희 전쟁이었어요. 무법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몇십 명씩 우르르 몰려다니고 육탄전 벌이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을 좀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장치들이 도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허용한 이상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없다는 이런 한계들이 있지요. 국회가 다시 회기를 잡아서 지금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몇 가지 뉴스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제 이전과 다른 결과들이 나왔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1위를 조금 달리고 있다가 이번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한테 밀렸다는 기사예요. 리얼미터가 6일 지난주 그러니까 6일 어제 6일이 오늘 발표한 거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0.4%포인트 상승한 21.3%로 4주 만에 1위를 되찾았고요. 지역별로 보면 대전, 충청, 세종에서 21.5%, 또 부산, 경남, 울산에서 24.7%, 대구, 경북에서 32% 많이 지지를 받았고요. 연령별로는 50대가 28.1%, 또 60대 이상에서 40%, 40.0%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국회법 거부권 행사 영향으로 지난달 29일에는 전일 조사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23.3%로 시작했고요.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서 명예퇴진 해라 이런 언급을 한 30일에는 1.9%가 9%포인트 하락한 21.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메르스 현장을 방문한 1일에는 22.2%로 상승했고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로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거친말을 주고받은 적 있었죠. 김학용 의원이 얘기했고, 여기서 또 이제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런 게 어딨냐! 라고 이제 막 어떤 봉숭아 학당 이야기까지 나왔던, 바로 그 자리. 그 2일에는 21.5%로 하락했고요. 3일에는 20.3%로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최종 주간 집계는 0.4%포인트 상승한 21.3%로 마감이 됐는데, 실제로 이 하락한 흐름을 보시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청와대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행보로 보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포인트 하락한 19.6%로 4주 만에 한 단계 내려앉은 2위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대중교통비 인상이 단행된 서울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7.6%포인트 많이 떨어졌죠. 지역별로 보시면 박 시장에 대한 지지율은 서울에서 22.7%, 경기 인천에서 18.9%, 광주 전라에서 31.1% 높았고요. 연령별로는 20대가 25.2%, 30대가 27.3%, 40대가 22.5% 선두를 지켰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김무성 대표의 격차가 0.5%포인트 벌어진 1.7%포인트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 표본 오차 범위 이내로 봐야 되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는 지금의 어떤 그 지지율 퍼센테이지보다는 이제 추세와 흐름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과 추세가 어떤 행사, 어떤 이벤트 이후에 나왔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 맥락을 짚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신경을 쓰는 게 여론조사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이 2위를 차지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지난주와 비슷한 15.5%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는 2.4%포인트 좁혀진 4.1%포인트. 박 시장이 이제 2.5%포인트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만큼 좁혀진 4.1%포인트인데, 이거는 오차 범위 이외죠. 넘어갔죠. 김무성 대표와의 격차는 0.5% 벌어진 5.8%포인트로 집계가 됐고요. 안철수 전 대표 6.9%로 0.3%포인트 상승하면서 4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0.1%포인트 상승한 4.9%로 5위를 이어갔고요. 김문수 지사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안희정 지사 또한 0.2%포인트 하락한 4.0%로 6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의 잠재력, 파괴력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언제건 한번 크게 일어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외에도 정몽준 대표가 전주와 동일한 3.8%포인트 8% 기록했지만 8위에서 한 단계 오른 7위. 또 홍준표 지사가 0.6%포인트 하락한 아직도 그래도 3.4%의 지지율을 받고 있네요. 8위. 남경필 지사가 0.2%포인트 상승한 3.1%로 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름 무응답 2.4%포인트 증가한 17.5%였고요. 리얼미터 이번 주간 집계는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이달 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선전화 50%, 유선전화 50%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전화 면접 방식은 17.6%, 자동응답 방식은 6.8%였다고 합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댓글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귀여우시다고 해주신 댓글이 있었는데 감사드리고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국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 투표하면 이기는 자는 하나의 단일이 돼야 야권을 위해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 네. 하나의 단일, 결국 이제 야권이 단합해야 한다.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부터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정치적 공학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지금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이 부음업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 이런 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후보군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월동 빡빡이님께서요. 야당이 답답하다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원하는 야당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말하듯 약하다, 한 것 없다, 국민들이 해주길 바란다, 답답하다. 저는 정말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더 답답합니다. 무슨 쇠파이프라도 들고 흔들라는 건지 여당 의원 강냉이라도 털라는 건지 도대체 원하는 야당의 모습이 뭐예요?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농성을 하면 여론몰이로 욕먹고 기자회견을 해서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 말뿐이다라고 욕먹고 아니 어쩌라고요? 폭력 국회 하라고요? 답답하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신월동 빡빡이님의 되게 답답한 울분 같은 게 느껴집니다만 또 이렇게 이제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또 국민의 답답함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가 굉장히 작다는 게 이런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저 공릉동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요. 출첵한다고 하셨고요. 간도무성이 한 것이 뭐가 있다고 답답합니다. 이 기자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곰곰님 출첵해 주셨고요. 록케이즈님인가요? 록키즈님? 이재명 성남시장의 약진이 야권의 큰 동력이 될 겁니다. 경상도에서 30% 득표 못하면 정권 교체는 꿈도 못 꿉니다. 네. 경상도에서는 그래도 항상 30% 이상의 득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맞는 이야기 지적을 해주셨고요. 탄자나이트님, 이강윤님과는 다른 맛이 있네요.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점점점님께서는 망조가 들었다. 나라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정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답함을 표현하셨는데요. 예, 올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 이렇게 자체는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다소 약간의 반동으로 보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투표를 권유해서 바꿔보는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잠깐 또 기사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동 교수, 중앙대 법대 교수님이시죠. 이제 명예 교수님이시네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전국과 관련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당내 친박계를 향해서 친박이 천박해졌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새누리당 당내 상황에 대해서 친박 의원들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게 좋아 보이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고 품위가 떨어지고 그야말로 친박이 천박해졌다. 내년 총선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은 좋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유 원내대표의 고치와 관련해서는 유 원내대표가 밀려서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7월 중 원내대표로서 처리해야 할 당내 현안들을 처리하고 여론의 추이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고요. 다만 유 원내대표가 장기적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살아있는 권력이 이제 찍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물러나야 한다기보다는 물러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모르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쏟아낸 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6월 25일 발언은 조리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이 단순하게 감정이 폭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특히 제가 이 기사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뒤끝 기사가 나왔잖아요. 광주에서 뭐 정의화 국회의장, 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다 외면하는 장면이 나오죠. 눈길도 한번 안 줬다 뭐 이런 기사들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교수가요. 이상돈 교수가 아베 총리 만났을 때 외면한 것이랑 비슷한 모습을 봤다.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우스운 것이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싫어도 정치에서 지켜야 될 마지막 도라는 게 있는 건데 입법부의 수장이 왔고 그다음에 여야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왔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뭐 악수도 하지 않는다. 뭐 정의화 의장이 찾아가서 이제 악수를 청해서 마지못해 악수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 거는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나 뭐 누가 낫고 못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되는 어떤 예라고 해야 되나요? 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이 일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투표를 투표를 한 책임을 또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발생을 했고, 투표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감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투표가 좀 불공정하게 진행된 점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참,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 모든 게 우리가 소수 야당이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수 야당이고, 그다음에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반성하고요. 다음 선거에서는 또 이렇게 조금 더 진일보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조합원 또 청취자분들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돈 교수 마무리 말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갈등과 당청 갈등이 내년 총선 공천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그렇다고 봐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조간 브리핑 2주 내내 강조해드렸던 말씀이죠. 당내 중진이 김무성 대표 쪽으로 기우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친박 의원들이 대거 총선에서 떨어지면 가뜩이나 저조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야말로 와해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돈 교수님이 오히려 저희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박 대통령의 뒤끝과 관련된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제 앞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내부 감찰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 행정관 3명이 사퇴하는 그런 과정이 국민일보 1면에서 소개가 됐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여권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로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왜 이렇게 무리한 감찰 논란을 또 야기하느냐,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 이전에 보도된 언론 기사들의 출처와 관련해서 내부 감사를 실시했고요. 보시면 황 총리 인선 발표 전에 언론들이 차기 총리 법조인 유력이라고 보도한 점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거의 모든 언론이 뭐 성한족 리스트 파문 수습하고 정치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후임 총리는 법조인 출신 중에 고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기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인선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특정 보도한 언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언론들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관들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고강도 감찰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강도 감찰을 실시할 여력이 아직 있으신 거 보니까 우리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기사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진짜 인터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예,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리스 사태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글로벌 모니터 팀의 유재원 팀장님, 유재원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원 팀장님이시네요. 예, 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그리스 국민투표가 어제 있었죠? 네네. 국민들이 채권단에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찬성 네. 38.7%, 반대가 61.3%였는데 그리스 국민들이 왜 반대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보시죠? 네. 먼저 그리스가 처해 있는 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주간 그리스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갔는데요. 네, 그렇죠. 지지난주였죠. 6월 말에 월요일에 원래 그리스 상황이 상당히 그리스와 관련된 유로 채권단의 회의가 있기 직전에 치프라스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네네. 그리스 사태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네. 갑자기 IMF가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실패했고 그게 결국 지난달 말이었죠. 6월 30일 부채 만기일, IMF 부채 만기를 좀 넘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 치프라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이렇게 발의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좀 선택권을 넘기게 됐는데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만약에 투표에서 국민들이 협상안을 수용했을 경우에는 추가 구제금융이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당장의 파국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 요구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좀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협상안을 거부할 경우에 치프라스 정부 협상력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브렉시트라는 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또 예상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것처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이 반대를 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채권국들의 구제금융의 대가로 그리스 국민들이 에게 강요됐던 그런 긴축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극좌연합인 시리자가 큰 승리를 거둔 것 역시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내에서 민족주의 정서라든지 반이유 정서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커졌고 그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표출이 됐었죠. 그리고 그런 정서가 이번 국민투표에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윤 팀장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작용이 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효과만을 근거로 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집단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일수록 외부 압력에 대해서 내부 결속력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도 어떤 구도 자체가 외부의 어떤 채권단 국가들이 그리스 국가라든지 정부를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압력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을 함으로써 또 국민들의 선택이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그리스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각에서는 복지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말입니까? 예, 그 문제가 사실 국내에서 좀 가장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 국민소득 대비 1인당 정부 복지 지출 비중이 한 21.3%가 되는데요. 네. 이게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스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건 그리스의 만연한 부패와 탈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스 문제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그 시점부터 사실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어떤 국가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상당히 엄격한 기준들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가 GDP 3%를 넘지 않아야 하는 등 그런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사실 그리스는 분식회계를 통해서 장부를 조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유로존 주요 국가들이 또 눈 감아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로존 국가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지난 2009년 말에 이제 그리스 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네. 그때 당시에도 그 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당 파판드레오 총리가 전 정부의 그 분식회계를 공개를 해가지고 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갑자기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외부로 표출되다 보니까 또 그 위기가 이렇게 증폭이 됐었고, 그런 기본적으로 그리스 정부의 비효율성, 부패, 탈세 이런 문제가 누적이 돼서 발생한 거고요. 네. 여기에 또 그리스 국민들에도 또 이제 상당히 오랜 동안 비효율적인 정부를 경험하면서 세금 납부라든지 어떤 공적인 책무에 대한 그런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그 구조 개혁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좀 취약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 사태가 현재와 같은 상태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를 복지 비중이 높아서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사이의 협상이 중요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잘 보고 계시겠지만 현재 그리스 상황을 전망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랑 채권국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채권단 그 요구에 따라서 단기간 긴축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긴축 정책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국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상당한 지원과 편익을 봐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시리자 정부가 갑자기 바꾸자고 한 상황이라서 그리스가 어떤 확실한 구조개혁 의지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측의 어떤 원만한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결렬돼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경우에 그리스는 물론이고 유로존 역시 상당히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도 그렉시트가 올 경우에 상당히 어떤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유로존 역시 유로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리스에 비해서 잃는 것이 적다고 해도 유로존이 탄생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이제 유로존을 탈퇴하는 국가가 생긴다는 점에서 어떤 그 유로화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계속 이제 그렉시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로존 탈퇴죠.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번에 반대 투표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일단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은행의 위기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사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은행의 예금 인출이죠. 뱅크런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 초에 치프라스가 당선된 이후부터 뱅크런이 시작됐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 국내에서 어떤 은행 부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은행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큰 위기를 맞게 되면 곧바로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되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그 그리스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실업률이 25%고요. 그리고 젊은층 실업률은 거의 50%대 육박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실물 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금융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훨씬 더 그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대외 교역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유로화가 아닌 자국 화폐 드라크마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드라크마를 찍어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드라크마 그 가치가 유로화보다 훨씬 이렇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또 경기 침체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상당히 큰 어떤 경제적인 불안과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점들을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사실 그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좀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그리스하고 교역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 사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네. 2010년에도 있었고 2012년 이렇게 여러 번 겪은 사태였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조차도 그리스 충격에 상당히 많은 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를 상당 부분 줄여놨고 그래서 그리스가 설사 어떤 디폴트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실물 경제나 금융에 있어서 그런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그 유로화가 영속적일 것이라는 어떤 그렇죠.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네, 그렇죠.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 그 증권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이라든지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변수들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에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가 있죠. 산업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고 역사나 국민성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차이가 네. 있겠습니다만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좀 네.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지는 또 좀 대비를 해야 한다?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도 그 질문에서 드렸지만 네. 이게 그리스 사태를 보고서 이것이 복지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런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교훈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부정부패 어떤 탈세에 대한 방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어떤 믿음을 주고 좀 이렇게 공정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스 사태에서 잘 보실 수 있듯이 일단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과 그냥 부정부패와 같은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일단 어떤 국가의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네. 상당한 국민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장기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고통이 상당히 큰 폭의 큰 규모의 외부 원조를 통해서도 쉽사리 이렇게 해결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또 국민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런 국가의 어떤 행정 신뢰도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글로벌 모니터 윤재원 팀장과 진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각 5시 39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예, 그새 댓글이 조금 더 올라왔었는데요. 신월동 빡빡이님이 이상돈 교수님 당시에는 친박이 천박하지 않아서 뒤통수 맞으셨냐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 러브트님이 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쇼님은 정치적인 쇼가 아닐까 싶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달구지님께서는 이강윤 앵커님의 완쾌를 바라주셨고요. 또 어준사랑님 나름 꼼꼼한 기사 분석 고맙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신 느낌이 나네요. 발음만 약간 힘이 들어가고 선명하면 더 발전하실 듯. 예, 제가 이게 좀 약합니다. 대단군님 반갑습니다. 이강윤 앵커님 빨리 완쾌되시길 바래요. 이 기자님 아침 진행 때보다 목소리가 힘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드네요. 아침 오후로 뛰는 국민 라디오를 위해 뛰는 모습 멋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실홍칠님께서 좋은 기사 하나 올려주셨는데 담배값과 관련된 94년 광복 이후 150배 담배값이 올랐다고 하고요. 그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광복 70주년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인포그래픽 자료를 발표된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소리엘님 그리스 다음 대한민국 하셨는데 이런 일은 없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죠. 또 청실홍실님이 최저임금도 2자리 수치로 올랐다고 하시면서 국민일보의 기사를 캡처해서 올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무서운 사진이 올라와 있긴 한데요. 오동팔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주 단호한 표정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시각 5시 42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정가 산책으로 가겠는데요.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님이십니다. 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국회법 개정안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죠. 야당 입장에서는 향후 행보가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법 개정안은 확실히 폐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죠. 이게 19대 국회 임기 때까지는 어쨌든 그렇죠. 이 본회의에 언제든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다수 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네. 이 의결 조속도 과반을 채울 수가 없어서 네. 이 법안을 이제 처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건데요.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법 개정안 말고 나머지 지금 61개 법안이 지금 이 모두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네, 이들 법안들의 처리 문제 이게 이제 1차적인 이 야당의 과제가 됐는데요. 네.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을 이 새누리당이 사실 외면한 거는 이 국회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그런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데 네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국민적인 비난은 감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아예 이 표결에 다수가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같은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나선 이상 지금 이 법안의 처리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 네네. 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외면한 여당의 처사에 대해서 처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후에 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이런 것들 협조를 할 거냐 하는 이런 과제가 지금 남게 된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당장 없죠. 지금 61개 본회의 부의 법안들의 처리 문제도 네. 아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이제 의원총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이들 법안 중에 보면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경제 민생 활성화 법안, 그러니까 야당은 이제 경제적인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법안들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법안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네네. 또 그렇지 않고 야당이 발의를 해서 이 본회의에 올라온 이 좀 주목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들 법안의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네. 어쨌든 지금은 야당이 의원총회를 해서 네.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더라도 의사일정 전체를 지금 다 올스톱시키거나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답답하겠네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계의 공세도 더 거칠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 오늘 김무성 대표 또 유승민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도 그랬다고 하고요. 네네. 단독 회동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끝나고 나서요. 네. 먼저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잠깐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 15분 정도, 네, 15분 정도. 이 단독 회동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문제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같이
같이 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서 의견 전달을 한 뒤에 두 사람이 또 단독으로 한 30여 분 정도, 30분 정도? 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두 사람 그러니까 연이었던 이 단독 회동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친박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국회 또 당을 향해서 또 유승민 원내대표 비토론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그 직접적인 이 소재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고, 그런데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어쨌든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테니 이걸 매듭 짓고 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거취 표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왔었죠. 그것 때문에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같은 뜻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자리였을 거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이 김무성 대표와의 만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중재역을 자임을 했었지만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국민적인 명분, 설득력이 없다는 상황, 그리고 사실 이제 여론의 흐름도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계속 가는 것에 대한 이 당 대표로서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당장 사퇴를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제까지는 사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좀 시간표라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의견을 오늘 전달했을 거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유리하게 여론이 조성돼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피로감이 확산되고 이러면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결코 유리한 여론이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뜻을 아마 전달하면서 간접적으로 결단을 촉구했을 거다. 이런 추측 때문에 오늘 회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회동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주 후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승민 원내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내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진짜로 좀 여론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그 출구를 좀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가산책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양정대 한국일보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글쎄 댓글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서울 공돌이님께서 중요한 뉴스인데 별로 언급이 없다 하면서 세월호 비리 관련해서 운항관리자 등 선박안전공단의 무더기 특채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부분 인용해 주셨고, 네, 이거 사실은 댓글 누가 달아주셨는데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듣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신규 채용자 106명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중 최소 30명이 특별 채용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니님께서 300여 명의 우리 딸 아들들이 사망한 사건을 이리 허술히 재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참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취롱수질님 2자리 %로 올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었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딱 연결이 되지는 않아서. 조금 전에 이제 양정대 기자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이제 밟고 있죠. 이제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여부. 이것 사실, 예, 이 지점도 사실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예, 국회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토의도 없이 국회의원들이 80 몇 %였죠? 이거 87점 몇 %였나요?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통과됐던 법인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제대로 된 토의와 논의 과정 없이 이렇게 폐기되는 것들도 사실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결국 지금 우리 모든 언론과 국민의 이 관심과 초점이 유승민이 사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게 더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위협하는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상 자체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언제 사퇴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요. 논란을 벌이고 있지요. 친박계가 요구한 사퇴 데드라인이 원래 오늘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거치 문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 라면서 이제 추경 처리 등 이런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친박계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충청권에서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만 또 비례대표 회동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비박계에서는 사퇴 불가, 전열 재정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예로운 퇴진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이 이제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실은 비박계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제 보호하는 것, 쉴드 친다고 하죠,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계속 같이 정치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왔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는 슬슬 좀 힘이 빠질 때가 됐고 동력을 상실할 때가 있죠. 결국 이제 그리고 비박에 사실은 이제 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사태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이강윤 선배님, 이강윤 평론가님을 대신해서 첫 번째 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설펐지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제 발음과 이런 것들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일부터 좀 더 깔끔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